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제일 나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뭐 불가능하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게 전제가 된 어프로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뭘 하다가 막히면은 바이패스가 아니고 뚫고 가는 겁니다. 네.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성공을 하는 데에는 불가능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그 월급을 받고 산 사람이지만은 한 번도 내가 월급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나는 날 위해서 일을 하지 회사를 위해서 일한 일도 없고,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고 나를 위해서 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결과는 전부 결과는 내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다 이거죠. 회장님, 저희 스튜디오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적을 만든 순간들 역시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조선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 조선업의 뼈대를 세우셨어요. 대우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회장 으로서 1980년대에 직원이 10,000명이 되는 기업은 정말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런 거대 조직의 42살의 사장으로 가셨죠. 이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거를 조선을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해내셨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중공업하고 조선하고는 그 같은 기계 산업 분야이지만은 두 개가 상당히 이제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중공업의 경우에는 그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술의 자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의 여기에 하청 공장 같이 뭐 도면 한 장 갖다 그냥 카피해서 물건 만드는 수준이었는데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득도 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건 기술의 자립입니다. 조선은 뭐 기술 자립이라 그래서 어떤 제품의 부품이나 이런 제품 하나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립 과정입니다. 조선은 예를 들어서 배 하나 조립하려면 어떤 배에게는 한 34만 가지의 부품의 합이 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의 건조 방식이라는 게 내가 가보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뭐 조선소를 가보고 해보면 우리보다 월등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모든 걸 잘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공정을 관리하는 기술도 없고 그런 걸 해보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와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스카우트 해온 부사장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책 한 권을 나한테 주면서 이 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조선소를 한번 혁신적으로 한번 고쳐보시라고 그래요. 받아보니까 미국 해군에서 나온 조선에 대한 해군의 연구 결과가 거기 들어 있어요. 쉽빌딩이라고 해서 배를 조립해서 빌딩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책에는 쉽 프로덕션이라고 했어요. 생산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생산한다는 얘기는 양산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물이 쫙 흘러가듯이 뭐 자동차가 여기서 시작해서 공정이 끝나면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배를 짓는 게 그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서류를 주면서 몇십 명이 좋으니까 다 모여서 이 책을 소화를 해달라. 우리 조선소를 어떻게 고치면 되겠냐를 답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3개월 후에 답이 왔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모든 걸 다 준비한 상태에서 속도가 다 똑같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자동차 조립이 그렇거든요. 공정 흐르면서 다 똑같은 속도로 가서 마지막에 자동차한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조직이 엄청나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조직까지는 뭐 어림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6개월 만에 바꿨어요. 예전에는 배 한 척을 짓는데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 해서 배를 만들어 보니까 9.5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어떤 종류의 배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죠. 오늘의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세계적인 조선소가 된 거는 모두가 지금 이 스타일로 다 고쳐진 겁니다.
대우중공업에 부임하시던 첫날에 회장님이 가장 먼저 느끼셨던 그 조직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손을 대고 시작해야겠다. 어떤 생각이 그 당시에 드셨는지 한번 회고를 한번 해주시죠.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전신을 보면은 1937년 일본의 점령기에 일본 사람이 운영했던 기계 공장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부가 확보를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뭐 해군사나 육군사나 무슨 뭐 이제 국방부 사나 조직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민간 기업에 이제 민영화를 한 거죠.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주인 없이 방임돼 있는 이런 조직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가보니까 이건 조직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건달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늘 돼서 이걸 고쳐야 될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했어요. 내가 나이가 42살이고 나의 경험이라는 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품을 판매하던 세일스맨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걸 봤어요. 네. 봤더니 그게 아주 굉장한 힘이 된 겁니다. 사람들을 좀 모아보니까 한 10여 명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그 적극적인 그 젊은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 틀을 바꿔야 되겠다. 근본 틀을 바꾸지 않고는 이건 어디에 손을 대서 고칠 수가 없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그 미파입니다. 근데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목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너무 비합리적이다. 뭐든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합리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그다음에 능률이 없다. 그 능률이 없고 뭐 이러니까 삼비 추방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삼비라면 사실 걸면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조직을 조여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도를 뭘 했느냐면 우선 공장의 현장과 사무실과 사이에 소통이라는 게 없어요. 대화가 없는 겁니다. 우선 대화를 여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라는 걸 한 거예요. 라운드 테이블 미팅은 뭘 하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관련되는 부서가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여태는 각자 자기 일만 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뭐 하나 진행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 사람 다 와라. 각자 의견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그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한 게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질서가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아요. 80년대. 80년. 그게 80년입니다. 그게. 그때는 뭐 완전히 경직된 상명하복의 그 권위적인 직장 문화. 직장 문화.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부서 간의 장벽, 상하 간의 장벽 이런 거를 허무는 걸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소통이 되다 싶었는데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면 하위 상달이 안 됩니다. 밑에서 보고를 하면은 중간에 있는 간부들이 닦으시면은 뭐 그만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일어나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뭐냐면 대리와 과장만 모여라 그랬어요. 부장부터 배제를 시킨 겁니다. 대리와 과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실무자들이니까. 뭐 얘기하면 뭐 내용 뻔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회사를 아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깔고 뭉개고 위에서 그냥 하고 여기서 어떻게 똑똑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건의하고 그러면은 새싹 나오면 발로 밟아 죽이듯이 밟아 죽였다고요. 이게 하여튼 대단히 위험한 조직의 상태였어요. 이거를 소통을 하는 데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와 과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를 임원회의에 가서 내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 문제가 이런 거 있다. 아무도 안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내가 처음 80년대에 갔던 대우중공업의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완벽한 소통이 되는 아주 딱 짜임새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냥 무에서 유를 뭐 솔라, LX, 스톰엔진, 철도 차량 이름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지금 봐도요. 회장님이 거쳐오신 사업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한편의 큰 장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제일 그래도 먼저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뭐 그거는 뭐 다 똑같이 고생을 오래 했지만은 내가 그 가장
아끼고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솔라 프로젝트입니다. 솔라 프로젝트는 1년에 우리가 50대, 100대 생산해서 팔던 거가 오늘 현재 한국에 솔라라는 기계가 1년에 2만 5천 대, 3만 대씩 생산합니다. 근데 그게 완벽한 한국의 기술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엔진도 우리 국산화한 엔진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국산을 해가지고 완벽한 한국의 자립 기술이에요. 그게 뭐 전 세계 메이커 중에 뭐 아마 4-5개 중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은 한 최소 50년 전 이야기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동남아도 우리나라보다 웬만하면 다 잘 살았을 거예요. 이때는요. 동남아 잘 산 정도가 아니죠. 필리핀이 그때 당시에 장충 체육관 저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을 한 걸로는 1972년까지 해외에 다니면서 세일즈하러 다니니까 내가 해필 이런 한국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냐. 정말 참 그 비관적이고 그랬어요. 근데 1973년부터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3년부터. 73년부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조금씩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내가 이걸 판단하느냐 하면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뭐 장관을 만나서 뭘 얘기를 한다든지 만나주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뭐 말 걸쳐봐야 듣지도 않는다고요. 73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만나준다는 거죠. 71년, 2년 이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호텔에 체크인을 못했어요. 옐로우 칼라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편지가 오면은 서울 코리아 저펜 이러고 들어왔으니까. 한국은 완전히 일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안에 서울 코리아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이 시작한 시대입니다. 대우조선에 딱 부임하셨을 때 노사 갈등이 크게 달해 있었다고 회고를 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푸셨나요? 노조와 이거를요. 그때 당시에 내가 3월 1일 날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직원들한테 회사를 알리는 교육을 쭉 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때 직원들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른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일을 찾아야 된다. 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정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직원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철조망 하나 건너편에 이천전기라고 전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노사 분기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회사도 운동장에서 한 3,500명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임원들이 손을 못 대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데 나는 서울 사무소에 있었고 전화가 와서 내가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들을 못 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말들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나갑시다. 그리고 현장을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 현장을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가서 왜 이러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랬더니 저희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 사장이 이제 와서 몇 달 됐냐? 사장한테 왜 이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그래도 사장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지 않았냐? 우리가 기다려보자 희망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파업이 없어졌다고요. 그게 내가 노조를 겪는 데서 첫 번째 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대하는 조직이 아니고 협조하는 조직이라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업 사회에 이게 분쟁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회사의 소상한 일을 종업원들이 몰라요. 내가 늘 이런 예를 듭니다. 대우 다니는 사람, 현대 다니는 사람, 삼성 다니는 사람 셋이서 졸업하고 입사를 해서 3년 만에 셋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뭐 얘기들 하기 시작을 하니까 막 자기 회사의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 앉아있는 한 친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회사는 얼마 안 있다가 망하다시피 됐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회사가 대외적으로 돈 많이 써서 홍보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해서 홍보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직원들한테 회사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더 큰 효과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를 정확하게 알면 많은 뭐 수만 명의 직원이 나가가지고 누구 한두 대화를 해도 회사를 보호하고 회사를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잖아요. 내부의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알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이 정기적인 아니지만은 그래도 간헐적으로 전부한테 회사를 알리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진짜 인상적입니다, 회장님. 그 회사를
외부로만 밖으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거는 내부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부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철저하게 했어요. 내가 그 노사 관계는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3대 악질 노조가 있는 회사의 사장을 다 해봤거든요. 결론은 대화예요. 내가 그 한국중공업에 가니까 한국중공업도 아주 그 굉장히 사내에서의 그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단절돼 있고 그 극한적인 이런 회사였는데 결국은 나 혼자 단상에 앉아 있고 450명이 강당에 쫙 들어 앉아 있는데 한 6시간 정도를 토의를 했어요. 토의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는데 수백 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6시간쯤 되니까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질문을 안 하느냐? 더 할 얘기 없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참 고맙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여러분들이 내 얘기가 이해가 된 걸로 나는 알겠다. 앞으로는 회사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달라. 그걸로 그 회사의 노조가 아주 굉장히 아주 양순한 노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민영화할 때 분쟁 없었잖아요. 노후보에 뭐라고 썼냐면 민영화만이 우리 앞으로 살 길이다라고 자기네도 썼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민영화를 시켰거든. 그때 뭐 공기업 민영화한다 그러면 막 스트라이크하고 그냥 굉장했거든요. 다. 그냥 다 기업들이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나는 뭐 박수 받으면서 민영화를 했거든. 그게 전부 대화입니다. 그리고 적을 정복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에게 유익한 정보도 주는 것도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장님 곁에 오래 남은 사람들에게는 지나고 보니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내가 일하는 사람들은 예스맨이 아니었어요. 나는 예스맨하고 일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내 의견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어요. 그게 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해줘서 그게 받아줘질 때 그 사람한테 주는 용기라는 건 또 대단합니다. 또 한 번 자기가 챌린지 하겠다는 용기도 생기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용기도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힘을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내 비서를 한 사람들도 참 자유롭게 나한테 얘기합니다. 아유 회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거든요. 어디 감히 회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비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비서들을 그렇게 대화합니다. 그래 왜 안 되냐 이건 뭐가 잘못되냐. 아 이런 면에 회장님이 하시면 그건 되겠습니까. 들어보면 옳거든요. 그래도 얘기가 그러면 안 되겠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사는 데에서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입니다. 다. 그런 대화가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42의 대기업의 최고 수장이 되셨고 그 당시에 80년대에 10,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회사의 수장으로 계셨으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고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제일 나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뭐 불가능하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게 전제가 된 어프로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뭘 하다가 막히면은 바이패스가 아니고 뚫고 가는 겁니다. 네.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뚫고 가는 거예요. 그 성공을 하는 데에는 불가능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불법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없는 사람이 성공이라는 게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가까워도 좋고 멀어도 좋고 이게 커도 좋고 적어도 좋아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목표 의식과 그걸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그 의지. 그래서 우리가 대우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창조, 도전, 희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았거든. 창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개척을 하자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 전 세계를 뭐 129대 이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비행기 탄 걸 다 따지면 450만 마일이 넘어요. 지구를 만 바퀴 돈 거예요. 그렇게 다니고 하면서 개척, 의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했지 그냥은 안 되죠. 나는 그 월급을 받고 산 사람이지만은 한 번도 내가 월급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나는 날 위해서 일을 하지 회사를 위해서 일한 일도 없고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고
나를 위해서 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결과는 전부 결과는 내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다 이거죠. 회사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결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난 항상 그냥 뭐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하는 게 좋은데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즐거워서 하는 게 더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는 건 다 즐거워서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아주 정말 특출한 아이들이 나오는 게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면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건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온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고 평범하게 살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거기에 목표 도달을 위한 의지가 분명하지 않고는 안 돼요. 네, 회장님 긴 시간 동안 정말 어디 가서 듣기 힘든 이런 좋은 말씀들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